그렇다면 투자를 안정적으로 가면 돼요. 폭락론은 여태까지 일본 사례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으냐 이거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아요. 첫 번째, 왜? 2008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면 왜 그랬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었을 텐데 막연하게 두려우신 거죠, 솔직히. 그리고 또 그때 그 힘들었던 그 고통,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건데,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하는 위기는 부동산 시장과 아무 연관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뭐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외국에서 나타난 위기가 급격히 퍼져나간 거기 때문에 좀 그렇다 치고 그냥 단순히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금융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느냐,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왜 일어나는지는 알고 계시느냐, 아마 모르신다면은 너무 막연한 거 아니냐, 왜 옛날에 일어났다고 지금 똑같이 일어나는 법이 있나요? 아까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다고 이번에는 뒷면이 나올까요? 이번에도 앞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또 던졌을 때 또 앞면이 나올 확률이 있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똑같이 50대 50이에요. 발생하거나 안 하거나. 단지 내가 했던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제가 강의 때 아주 말했던 기준점 효과죠. 그거 역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 당시 일어났던 현상들을 얘기를 하면, 얘기를 그걸로 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게 되면은요, 모든 금융위기라고 하는 경제학적인 현상은 그 전 단계에서 버블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버블이라고 했던 부분이 예전에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었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버블이라는 게 왔고, 그 버블이라는 게 왔을 때 버블이 계속 이어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빌려줬고, 또 그거를 갖다가 또 이용하는 수많은 금융업자들은 그 상품을 가지고 MBS를 만들고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돌리다가 그게 수익률이 높으니까 엄청나게 또 잘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근본이 없는 자식을 만들어 버렸죠. 물론 이제 그 상황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버블이 터지는 과정이 오게 됐던 건데, 뭐 그거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위기는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고, 심지어는 옛날 1929년 대공황 사태도 그 직전에 주식 버블이라는 게 있었고요. 뭐든지 그래서 위기는 버블 다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효과가 금융위기라는 걸로 오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까지도 완전히 마비를 시켰던 건데, 그게 부동산이 무너져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뭐 약간의 붙어있는 내용은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동떨어지는 내용을 막연하게 지난 장이 2008년에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해서 막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그러려면 경제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그게 걱정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투자를 안정적으로 가면 돼요. 안정적으로. 아까 제가 10년 보유했다고 했죠? 2008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그리고 금융위기 왔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 더 올랐죠? 길게 보고 버틸 수만 있으면 이기는 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거나 하면 그만큼 차이는 나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선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금융위기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누구한테는 또 기회가 돼요. 금융위기 때 주식 산 사람들 실패한 사람 보셨어요? 그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 만약 예를 들면 오히려 리스크가 발생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짐으로 인한 리스크는 사라진 거예요.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그때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돈에 대한 속성, 투자에 대한 속성,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속성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게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옛날 그 버블의 역사 같은 거 뭐 책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제가 볼 때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언제부터 상승했나요?
2014년 정도부터 2013년 바닥 찍고 2014년 했죠. 그럼 지금 2020년. 그쵸? 2020년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6년 됐죠. 6년 정도 됐어요. 근데 냉정하게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등장이 온 게 언젠가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요. 그때 이후가 급등장 같은 경우가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지난장 한번 볼까요? 그 이전 장. 그 이전 장에 금융위기가 한 번 더 있었죠. IMF 외환위기. 97년 생겼고 98년부터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 장이 언제 끝났죠? 2008년. 네, 끝났죠. 10년이네요. 그러면 아직 4년 더 남았네요. 단순하게 가면 또 이렇다는 거죠. 많고 적고 하는 부분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냥 많고 적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숫자 노름처럼 끊는 사람들을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게, 그러면 너무 자기적이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투자는 처음에 또라이부터 들어와요. 남들 다 투자 안 하는데 혼자 또라이처럼 들어와요. 선도 투자자들이죠. 그게 또라이예요. 왜? 아무도 믿지 않는데 들어와서 투자하고 있거든요. 완전 또라이인 거죠. 근데 그 또라이가 들어오면은 어쨌든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들어갔는지 따라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닥을 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라이가 들어와서 먼저 선점을 하거든요. 선제 투자자가 돼요. 선제 투자자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머리는 없는데 얘는 그래도 머리 가지고 들어간 애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올라갈 거야. 그 다음부터 머리는 없는데 눈치 빠른 애들 따라 들어가죠. 그쵸? 따라 들어가서 봐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 들어가면 후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후발 투자자들에서 가격을 올려요. 올리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온 줄 아세요? 질투가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질투가 많은 애들이 들어오면서, 왜? 나랑 똑같은 녀석이 돈 많이 벌었거든.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왔다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뭣도 모르는 애들이 돈 된다니까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점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결국 나중에 실수요장이 되죠. 저는 서울이 앞으로 계속 오른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실수요자가 사고 있잖아요. 실수요자가 샀는데 누가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라이가 살까요? 다시? 또라이는 이미 샀잖아요. 그쵸? 머리는 나쁜데 센스 있는 애들이 따라 들어서 샀죠. 질투 많은 애들이 샀죠. 실수요자를 샀죠. 나머지 남은 애들은 폭락론자예요. 그럼 얘네들이 살 수 있을까요? 이 중에 변절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걔네들이 장렬히 전사를 해요. 뒤늦게 들어온 애들이. 그쵸? 그러면 결국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요, 수요의 변화예요. 100명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라이 10명이 들어와서 샀고요. 그 다음 눈치 빠른 애들이 들어와서 몇십 명이 샀고요. 실수자가 사고 폭락론자 10명이 남았죠. 앞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10명이 남았을 때는 이미 웬만한 사람이 다 집을 샀죠. 그쵸? 이 시장이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몇 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장은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고 있죠. 실수요자들이 돈이 있는 애들은 어디로 가요 지금? 강남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6.17 대책 나오니까 바로 잠실 사잖아요. 그쵸?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돈 없는 애들은 지금 어디 가요? 강북 도봉 가고 가잖아요. 돈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쪽 라인이 뭐 9억이 넘네 뭐 이러고 있죠. 그러면 여기 살 수 있는 사람이 실수요자들 중에서 돈 없는 실수요자들이 있겠죠. 서울 못 사죠. 그럼 이제 옆으로 가겠죠. 밖으로 번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끝나겠죠. 이게 시장의 저는 끝이라고 봐요. 아주 심플하게.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이해했느냐? 책으로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봤고, 직접 투자도 해봤고, 결국에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짓인 거니까 사람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부동산 관련 책 엄청나게 읽었어요. 지금 부동산 책 안 읽어요. 무슨 책 읽는 줄 아세요? 심리학, 인문학, 역사. 이렇게 바뀌어요.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지금 그거를 너무 잣대만 두르고 하시게 되면 위험해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장이고 서울 수도권, 서울 쪽에 들어오는 장이면 아직 좀 있다가 그렇게 들어가겠죠? 아직 조금 더 상승장이 오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도 또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서울이 엄청 올랐어. 돈 많이 벌었죠. 수도권이 뒤늦게 막 올라요. 근데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없고 각종 여러 가지 그 시장 환경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이 돈이 계속 풀려. 그러면 수도권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다시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러면 이제 돈 놓고 돈 먹기가 되겠죠. 저는 이 장도 올 수 있다고 봐요. 이번 상황에서 수도권까지 가지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거고, 다시 한번 돈 놓고 돈 먹기 장이 올 수도 있다. 지방에 있는 애들도 돈 들고 막 올라왔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그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이거를 몇 년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매우 지금 정부가 급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앞으로 움직임이 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는 느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의 손목을 다 묶어놨으니까 결국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실수자들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상승 후반부장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폭락이라고 가요. 또 왜 자꾸 폭락이라고 가죠? 폭락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또다시 떨어지는 장을 이용한 투자 방법들이 생겨요. 되게 많은 방법이 생기죠. 대표적인 경매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 생기고, 뭐 옛날에 경매할 때 NPL 투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때는 막 규제 풀고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 투자 나오고, 또 이제 공급 부족한 동네에서 또다시 상승장 나오고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장으로 어떻게든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운명론적으로 접근하시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에 빠져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나요? 제 종말론자였다는 거? 얘기 안 했나요? 오늘 옛날 얘기 엄청 나오네. 제가 집안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도 되게 무섭고 뭐 집안이 되게 어렵고, 흔히 말하는 우리 옛날 사람들은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방. 그런 데서 살면서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상태에서 제 마음을 해결해 준 책이 있었어요. 1999년 지구 멸망의 달. 제가 84년입니다, 그때가. 그 책을 일본인이었던 고도벤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책인데 그때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 책에 딱 봤더니 1999년 8월 달에 지구가 멸망한대요. 어렸을 때. 근데 힘든 상황에서 그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배워야 되는데 어린 마음이 그걸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야 그러면 대충 나이 떠다보니까 30살에 죽네? 그럼 내가 왜 공부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되게 그 당시 상황을 되게 합리화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정신을 차린 게 언제냐, 제 책에 첫머리에 있었죠. 88년도 경매당했다, 집안이.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집안이 잠깐 먹을 게 없으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제가 배가 불렀던 놈이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모습이 배가 부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방법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면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든 넘어서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생각하기보다는 합리화해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단톡방에 돌아다니면 그 무주택자들, 뭐 전세 사는 사람들 글 올린 거 돌아다니죠? 사실 설마 그랬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서로 싸움박질을 만드는 그런 어떤 자극적인 용어라. 그래서 믿고 싶지는 않은데 설사 그렇다고 쳐요. 재밌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바보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부메랑은 돌아서 자기를 때릴 건데. 근데 대부분의 실패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폭락론이 좀 짜릿하거든요. 폭락론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폭락론은 여태까지 일본 사례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밑바닥에서 계속 힘들게 했던 거는 거의 일본 사례고, 그 일본 사례 때문에 여러분들 버냉키라고 아시죠? 옛날에 그 연방은행, 미국에 그 사람이 일본 분석해서 박사학위인가 석사학위 받은 거잖아요. 일본 분석해서. 그게 왜 그러느냐? 일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젠 돈 풀어야 된다. 그래서 돈 푸는 게 생긴 거잖아요.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